자, 교재 73쪽 감청, 감청의 허가 요건 보죠. 감청. 이쪽은 경찰 채용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뭐 10년에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건데, 뭐 다른 시험에 조금 보이고 있고, 최근 판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 쪽을 보자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감청의 허가 요건 73쪽이 2번 얘기 나오는데,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감청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요 범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거 그 승진 시험에 가끔 뭐 이것도 뭐 10년에 한두 번 정도인데 뭐 감청 대상이 되나 안 되나 하는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뭐 참고해 해놨는데 내가 해도 머리에 남질 않아. 그래서 여기 해놓은 것만 한 번만 보시고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넘어가십시다. 포기하든가 하고 뒤에 넘기면 감청의 허가 절차가 나와요. 감청의 허가 절차. 감청은 두 개인데 그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감청에서 그래서 가볍게 한 번은 보시대요. 그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은 청구권자가 이제 검사고요.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감청, 즉 여기 그 법조문에 통신 제한 조치라고 돼 있죠.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 것을 이제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제 허가를 하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2개월이에요. 2개월이고 그 동그라미 2번 법원의 결정에서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2월로 되어 있는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즉시 종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현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계속.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자, 그 안에 판례가 여러 시험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판례 별표 한 두세 개 놓고요. 이게 어떤 의미야 하니까 처음 그 허가 청구했을 때, 처음에 이제 허가가 났단 말이야. 그거 원허가 내용이지. 원허가 내용이 있다가 그 다음에 2개월 한 데서 연장이 가능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장 허가 결정이 나오는데 원허가에 없는 새로운 사유가 여기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감청 대상이 아닌 것을 감청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법이라는 거죠. 원허가에 없는 것을 연장 허가에 더 추가하면 위법이라는 판례입니다. 자, 판례 보죠.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기간 연장 결정은 기간만 연장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원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만 연장하는 것일 뿐 원허가 대상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허가된 통신 제한 조치가 전기통신 및 감청 및 우편물 검열 뿐인 경우에 그것만 아무 개의 뭐 전화를 감청, 도청하고 우편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 볼 수 있도록 이메일은 아니고 우편물을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후 연장 결정서에서 당초 허가 내용이 없었던 대화 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대화 녹음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런 대화 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에 동안 해놨어요. 처음에 없던 것을 연장 결정을 내면서 더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랗게 된 부분 요거 줄 쳐놓고 요걸 줄쳐야 핵심이 이 많은 것도 안 읽어도 된단 말이야. 두 번째 볼 때는 처음 볼 때는 다 읽겠지만 두 번째 볼 때는 요것만 읽으세요. 연장 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이 없던 대화 내용이 기재해 있다 하더라도 저번 그거 되지 못한다 못 동가하면 결론을 빨리 시각에 올릴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한 감청은 허가권자가 통신 일방 또는 상방 당사 내국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 판사고, 대한민국 적다는 국가 뭐 북한이죠. 북한일 때는 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못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허가 기간이 일반 범죄보다 2배죠. 4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4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영장의 경우에도 그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급할 때는 영장 없이 하고 나중에 영장을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 긴급 감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 감청. 그래서 일단 범죄를 수사를 위한 감청을 하고는 지체 없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3.6시간이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그 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 즉 감청을 했으면 나중에 그 감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걸 알려주도록 돼 있고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 보시면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즉 통화 기록 저기 내역 조회를 하는 거죠. 얘가 누구하고 얼마를 통화했나 이런 거 그걸 보는 것을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라고 그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필요한 경우에 정기통신사업자, 뭐 KT, 뭐 U+ 이런 데죠. 이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열람이나 제출, 이거를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이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판례 이게 최근 판례고, 시험에 등장했어요. 우리 경찰 시험에 뭐 감청의 문제가 아니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문제로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제되면 이 시험 전설에 머무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판례. 그래서 그 경찰이나 검사가 이 KT 또 뭐 있나 U+, SKT도 있구나. 뭐 맞네. 이게 통신 사업자단 말이에요. 통신 사업자한테 그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통화 내역. 여기 경찰이나 검사가 또는 뭐 국정원도 되겠죠. 조회했을 때 이쪽에서 그 감청 설비를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감청 설비가 없으면 이쪽에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경찰이 이런 걸로 감청을 해라라고 감청 설비를 제공해야 돼요. 안 해주면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해달라고 설비를 달라라고 해야 돼요. 자, 그에 관한 판례인데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례이긴 한데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반받은 통신기관 사업자죠. 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 보호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집행해야 되고 그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뭐 통신비밀 보호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되고요.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 제한 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는 그 수사기관이 그 설비에 제공을 요청해야 된다. 경찰 또는 검사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화 주고받는 걸 딸지 그걸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했다면 감청을 했다면 요거는 이제 저거 통화 내역 조회가 아니고 감청이구나. 감청. 그러한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고 시판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즉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 뒤에 이제 증거 파트에 가서 그 증거 능력 문제에서 또 또 다룰 수 있는 문제고 거기서 출제가 됐어요. 자, 뭐 그런 정도만 좀 감청만 하면 되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7쪽 가면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나옵니다. 여기는 꼬박꼬박 한 문제가 나와요. 임의수사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주로 임의수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수사가 피의자를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피의자 신문 쪽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방법을 여기 오면 그 생각이 항상 나는데 전체적으로 봐봐요.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에서 내가 이제 판서로 강의도 해주겠지만 판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책을 읽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데
임의 수사의 방법이 뭘까? 책의 목차에 되어 있습니다. 1. 피의자 신문이 있죠. 피의자 신문. 자, 그 다음에 큰 목차들만 찾아봐 봐봐. 쭉 넘겨보죠. 뭐 자잘한 목차들이 나오고 82쪽 가니까 이 참고인 조사가 나와요. 참고인 조사. 이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폭행이다, 절도다, 뭐 요즘 많은 모욕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범죄가 있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피의자를 먼저 불러보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불러볼까? 피해자를 불러보겠죠. 그죠? 폭행 같으면 가해자, 피해자 다 있을 테니까. 그 피해자가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참고인 조사하고.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조사한다는 거죠. 참고인 조사하고. 그 다음에 목격자도 참고인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자 대면을 보통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84쪽 넘기면, 감정의 위축이란 말이죠. 감정 번역 통의 위축. 감정의 위축이라는 감정이라는 게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불을 질렀는데 이게 불이 전문가라 보면 알죠. 이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고 이 석유를 뿌려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낸 건가 아니면 전화 합선으로 불을 낸 건가 이거 전문가들은 보면 알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감정의 위축 부탁이죠. 그 다음에 뭐 범인이 보니까 뭐 필리핀 사람이야 뭐 중국 사람이 이랬을 때 번역 통역의 위축이고 그 다음에 사실조회, 전과조회 이런 것들이 사실조회에 들어갑니다. 요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지정이 있어요. 감정의 일종입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는데 뭐 사건마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경찰이 전문가를 인으로 뭐 하나하나 물어보기 번거로우니까 아예 그냥 고용을 하는 겁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 뭐 그 두 개가 추정이고 전문가한테 부탁하는 거. 그 세 가지예요. 임의수사의 방법이. 첫날에 했던 얘기가 있죠. 형사 절차의 단계. 범죄가 있으면 이 범죄를 내부 조사해서 언제 수사에 들어간다고? 입건했을 때. 그 다음에 재판에 들어가는데 검사가 기소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확정이 되면 형집행으로 넘어가는데 이재용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 2심 진행 중이지. 2심 이제 판결만 선고됐고 상고했으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 집행유예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깨져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자, 요 얘기 쭉 했고 근데 요거 했었어요. 요거 범인은 입건이 되면 피의자가 되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된다 그랬지. 법원에 가서 고해 바쳐진 사람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피해자 목격자는 수사 과정에서 삼건이 되고 법정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 판사 앞에 가서 증언하면 그때서 비로소 법적으로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각종 전문가는 수사 과정에서 그 부탁을 받으면 감정 수탁자, 부탁을 받은 사람이 되고 법원에 나가서 증언하면 감정인이 되고 그런데 이런 피의자, 참고인, 감정 수탁자가 수사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죠?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임의에 따라서만 이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임의수사다 그랬단 말이죠. 그죠? 임의수사다. 그래서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진술 의무 전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고 증인이 되고 감정인이 되면 이제는 재판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진술 의무가 있고 이거 이행 안 하면 강제한다 그랬죠. 강제. 그지? 강제. 오랜만인 것 같다? 강제적으로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임의수사고 여기 강제수사인데 요 임의수사 중에 피의자 신문이 늘 시험에 나온다고 늘 꼭 가끔 참고인하고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참고인하고 비교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책가죠. 책 77조. 옛날 책이야. 그 임의수사의 방법 찾아. 임의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의 방법. 피의자 신문 찾고. 이게 좀 선명하게 나오나?
이제 새로운 영화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늘 그 공공의 적 투를 공공의 적을 딱 맞는 영화라서 해놨는데 새로운 영화가 많이 나왔으니까 공공의 적 요 국회 부의장 요즘 뭐 뉴스가 거의 똑같지 뭐 이제 그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꽃보다 할배에 나왔던 사람이지, 그지? 박근영, 박근영 모르나? 이제 근데 잘 모르나? 벌써 뭐 십몇 년 지났지. 영화 자체가 그래서 국회 부의장이 출두하는 장면인데 이때만 해도 정치 인물들을 영화로 다루는 것이 조금 뭐 했을 때예요. 그래서 출두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실화죠, 그죠? 아까까지는 영화였고 지금 뉴스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실화입니다. 누구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제 결국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데 징역 8년이 구형이 됐어요. 검사가 구형됐는데 판사가 뭐 얼마를 선고할지도 무죄 선고할지 모르겠고 하여튼 횡령 공제 친구들로 뭐 이렇게 받았는데 뭐 나중에 이 눈을 막 레이저로 쏘지지 지릿. 그다음에 이 사람은 누군가 기억나나? 알아? 김광석 부인이었잖아. 요거 PPT 만들 시절이 그래서 김광석이 뭐 자살했냐 죽였냐 했는데 결국 그 오래되면 밝힐 수가 없어요. 20몇 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지? 서혜순 씨, 그 불렀죠. 우병우 불렀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했죠. 서혜순 불렀어요. 피의자 신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석 요구를 하죠. 나와라라고 출석 요구를 하는데 보통 신문에서는 소환한다 그래요. 소환. 피의자 우병우 소환한다, 서혜순 소환한다 그러는데 요 구별해야 됩니다. 피의자를 소환한다 그러면 사실 틀려요. 법적으로는 그냥 출석 요구했다라고 해야 돼. 차이가 뭐냐면 피고인은 소환하는데요. 소환에 담긴 의미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끌고 오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소환할 수 없다 그러면 구인할 수 없다는 얘기고 소환할 수 있다 그러면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안 나오면. 그래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안 나오면 가서 구속영장 발부해서 잡아다가 끌고 옵니다. 근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 과정에 안 나오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환이라는 용어를 썼다 출석 요구라는 용어로 바꾼 이유가 이게 임의 수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로 바꿨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 출석 요구에 했다 하더라도 우병우 서혜순이가 그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거죠.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비난은 많이 퍼붓고 뭐 비난을 받겠지만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야 된다. 그 출석 요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하겠죠. 그런데 전화, 요즘 문자로도 해요. 100번. 그 다음에 인편에 의한 출석 요구. 인편에 의한 출석 요구가 인편이란 말이 뭐야? 사람을 보낸다는 거지, 그지?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인편인데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임의동행입니다. 임의동행. 그 다음에 출두 장소도 반드시 수사관실 필요가 없고요. 사건 현장이나 또는 피해자가 뭐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라든가 이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없다. 줄 쳐놓으시고 기초적인 겁니다. 따라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구속영장에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응하지 아니하면서 조사실에 출석 거부한다면 요즘에 계속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503호에 돼 있는 수임번호 503호 박근혜 전 대통령 전통 그다음에 최순실 계속 수사에 불응하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제로 들어가서 끌고 올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있다. 추석되지 않은 사람을 그
구인해 올 수는 없고요. 피의자를 피의자를 구인해 오려면 그 구인하는 게 묶고 끌고 온단 말이야. 묶어서 끌고 온다고. 그러면 구속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이 된다면 구인이 가능합니다. 구인이.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죠. 박통이나 최순실이가 거부하면 법적으로 구인이 가능해요. 가서 끌고 나올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야. 그게 전직 대통령이고 또 여자고 이러니까, 약한 여자고 이러니까 이게 사나워지고 그 안에 다치고 이러면 또 뭐 난리가 나고 이럴 테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은 최순실은 한두 번은 끌고 왔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구속영장에 효력이어야 되지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습니다. 새 체포영장 X 해놓으세요. 그 공간에다가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어요.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당해 사건이고 구속영장에서 구속된 당해 사건이고, 최순실의 경우에는 이거 여러 개 열 몇 개 혐의로 잡혀져 있으니까 다른 사건으로 소환을 했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새 영장을 받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수사관서까지. 박통도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모양이 사나워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불리합니다. 재판이라는 게 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건데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리해요. 방어가 안 됩니다. 검사 말이 다 맞다라고 해버릴 수가 있죠. 삼성처럼 뭐 누가 봐도 뭐 딱 계획된 거지 뭐.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을 때부터 전문가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집행유예 각이다고. 그런 글을 제공한 게 삼성 쪽 그 변호사들의 그 이 법률 구성을 해가지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넣은 거죠. 판사고 뭐 변호사고 간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넘겨서 중요합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돼요. 피의자 신문 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 피의자를 데려와서 물어보기 전에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진술 거부권은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체포 전에 자꾸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영화가 주는 오류가 있어요. 국사 같은 거 할 때도 영화가 가진 픽션에 잘못 빠져들어 버리면 그 국사 문제에 틀릴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돼. 픽션인지 이게 사실인지 팩트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체포 구속 전에 안 해도 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 그러니까 진술을 하기 전에만 고지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변호인의 선임권이 있다는 거는 체포 구속 전에 할 수도 있고 또 그 피의자 신문 전에도 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는 것 줄쳐놓고요. 진술 거부권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기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참여하에 신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니는 대답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단에 또 별표 3개 넣으세요. 이거 뭐 계속 한 2번 이상 나왔어요 벌써.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세실로 구인한 경우에도, 끌고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 항상 피의자 신문 전에는 항상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됩니다. 그 피의자 신문 절차는 임의 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므로 임의 수사의 한 방법이라는 것도 조심하시고, 구속은 강제 수사입니다. 근데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와서 신문하는 것은 임의 수사예요.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을 알려줘야 된다. 고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도 별표 한 3개, 4개 놓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판례다. 자, 금방 그 본문에 나온 내용이 중복돼 있어요. 근데 본문에 못 넣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지방판사 수임판사라고 그랬죠. 수임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적 추석이나 형의 집행을 đảm bảo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구속기관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구속을 왜 시켰느냐? 얘가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하고 나중에 형 집행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구속을 시켜놨는데 그 속에 구속에서 수사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수사하는 것까지. 예. 피의자 신문 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 방법으로 문제를 수사하는 것도 구속의 이유다는 겁니다. 그게 지문에 나와요. 이렇게 긴 게.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적법하게 구속된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추적을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그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를 구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도 그 피의자 신문 절차는 금방 본 거죠. 이미 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12조 2항과 형사법에 따라 진술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일체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문 사항 볼까요? 그림 잘 안 나오지? 근데 그 유명한 원초적 본능에 나오는 피의자 신문 과정이었는데 잘 안 나온다. 넘어가자. 이거는 공공의적 원에 나오는 피의자 신문 조서.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무슨 문식? 이문식? 아까는 영화고 이거는 실제고, 그지? 황제 수사. 이 사람이 최근에 뭐 그 성추행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하고 뭐 비슷하게 생겼다든가 그 사람이라든가 뭐 말이 또 나왔지, 그지? 황제 수사라고 했던. 누가 피의자고 누가 저 검사야? 이 사람이 피의자입니다 지금. 가만히 우리 후배니까 황제 조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자들이 있어요. 참여자들.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자들. 여기 이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봐도 유심히 보시면 알겠는데 반드시 2명이서 신문하도록 돼 있어요. 혼자 신문 안 합니다. 옆에 이제 데려갈 때도 양옆에 둘이서 데려가죠, 그죠? 팔짱 끼고 데려갈 때도.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하면 참여시켜줘야만 되는 건데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관계자, 믿음성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같이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피의자가 노인이다 이러면 아들이 또는 딸이 며느리가 같이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수사하고 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뢰관계자라고 합니다. 신뢰관계자. 이게 공공에서 이제 2인데 검사죠. 검사하고 옆에 요 2사람이 있는데 요 사법경찰 관리예요. 검찰 추사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공공에서 2 오래됐는데 요즘에 이제 TV도 잘 안 하더라고. 기억나나? 안 봤어? 아예? 봤는지 안 봤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거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신세계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신세계.
신세계는 요즘 뭐 틀면 그 저 뭐야 자주 나오더라고. 그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더라고. 늘 나오니까.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사법경찰관이고 피의자 신문 검사의 피의자 신문할 때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속칭 참여계장이라고 그래. 참여계장. 사법경찰 관리들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인, 영화 변호에 나오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이거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보다는 둘이 만나게 해준 거죠. 피의자하고 변호인하고. 그래서 이거는 접견교통권입니다. 면회권이죠. 면회권. 접견교통권하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데. 그래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가 나오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올 게 꽤나 많아요. 근데 한 6개만 알면 됩니다. 6개 정도. 요거는 강의 노트에 메모가 되어 있어요. 강의 노트 펴봐. 강의 노트 몇 페이지나? 23페이지에 거기에 요약을 해놨어요. 자, 경찰이나 검사단 말이야. 이제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묻는다. 돈 받은 적 있느냐? 또는 폭행한 적 있느냐? 묻는데 여기에 변호인이 들어가면 요거는 참여권이죠. 변호인이 들어가면 참여권이 됩니다. 입회권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둘이 따로 만나잖아요. 둘이 만나도록 하면은 검사, 경찰 빼고 따로 만나게 하면 그게 바로 면회권이죠. 면회권. 접견교통권입니다. 접견교통권. 둘이 이렇게 만나는 게 접견교통권. 3자 대면하는 것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야. 차이가 나고요. 접견교통권은 제한이 안 됩니다. 둘이 만나게 해주면 항상 면회를 신청하면 면회시켜줘야 돼. 둘이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근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는 제한이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냐하면 이 변호인이 들어와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잖아. 그지? 회방을 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게 근본 차이예요.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하죠. 접견교통권은 제한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타나는 게 있구나. 요거 중요한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변호인만 됩니다. 즉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만 돼. 근데 접견교통권은 면회권이니까 이거는 변호인으로 아직 선임 안 된 사람도 돼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면회는 가능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고 6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사할 때에 반드시 변호사가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의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피의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영국, 미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 미드 보다가 보면 항상 미국 사람들은 잡히면 변호사 올 때까지 진술 거부하겠다 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없어. 미국은 레이먼트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풀고 형이 낮게 나오는 죄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의를 해야 돼.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레이먼트 플리 바겐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측에 신청했어야 된다. 의무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해줘야 되긴 하는데요. 신청권자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변호인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까지는 되고 혹시 가족도 있지 않나? 가족은 없나? 바로 그 책을 바로 봐보죠. 책을 그 동그라미 3번 79쪽 동그라미 3번 절차에 나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의 신청. 형제, 자매까지 있구나. 가족은 아니네요. 신청에 따라 피의자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관 사유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줄 쳐놓고 일단 바로바로 책 보십시다.
아, 참, 그 위에, 그 79쪽 그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고지 의무 있잖아요. 고지 의무. 아까 했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과 함께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기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안 알려주면 그 피의자 신문은 전체적으로 다 위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아예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알려준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질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피의자 답변은 피의자로는 자필로 하게 하거나 기명날인 서면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재가 없으면, 답변 확인 기재가 없으면 증거를 못 씁니다. 진술거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증거 등이 없어요. 증거 등이 없어요. 증거를 못 써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고 절차. 그래서 동거인 고용주는 없다라는 것 조심해 놓으세요. 동거인 고용주. 저 뒤에 보석조에 가면 종합 정리를 해놨는데요. 동거인 고용주는 피의자 신문서 변호인 참여 신청권이 없다. 동거인 고용주는 없다. 그거 조심하시고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회만 주면 돼요. 자, 그게 나오죠. 변호인 참여에 기회만 주면 족합니다. 기회만 주면. 그래서 신청을 한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할 때 안 나오면, 피의자 신문결이 안 나오면 변호인 참여 없이 그냥 진행해도 돼요.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된다. 이런 의무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참여해야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아닙니다. 이거는 영국,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범위로 내려가서 세 번째, 참여할 변호인의 수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변호사가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는 없죠. 지난번에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됐으니까 전 대통령도 아니지 뭐. 박통이 그 변호사를 많이 선임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한 12명 선임한 것 같아. 근데 변호사한테 하나같이 더 찌질이들이었어. 바보들이었어. 전략적으로 오히려 더 나빴어요. 오히려 더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헛짓만 많이 했죠. 근데 검사 조사받을 때 들어간 사람은 3명쯤 갔어요. 3명쯤 가가지고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사람의 변호사가 다 검사 조사할 때 다 가서 서 있으면 그 위력에 눌려가지고 신문을 충분히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안 합니다. 자, 요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한 별표 한 4-5개 나봐. 범위.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피의자가 먼저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피의자가 먼저 지정하죠. 박근혜, 최순실이 먼저 지정합니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별표 특히 해놓으세요. 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고 아주 많이 속입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될 건 아니죠. 2사람 중에 뭐 3사람 중에 아무나 들어와라라고 해버릴 수도 있고 지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한 사람은 들어오게 합니다. 대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후. 자, 이거를 거꾸로 반대해서 가면 어떻게 돼? 신문 중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검사가 피의자를 묻는데 변호사가 대답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말 못해요 원래. 진술할 수 없어요. 그다음 수사를 어떻게 받고 있나라고 옆에서 감시만 하는 것이 이 변호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죠. 피의자 신문이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통 들어가면 아침 되면 새벽에 나올 수도 있다고. 열 몇 시간씩 해요. 열 몇 시간. 그걸 계속 한마디 말도 못하고 변호사가 가만히 옆에 서서 듣는다는 거, 이거 그 자체가 괴롭죠 사실은.
그래서 신문 중에는 얘기를 진술할 수 없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는 가능합니다. 이의는 가능하고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있으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한다. 아니 지금 묻는데 아니 사건하고 관계없는 거 왜 묻고 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 그지? 어? 아 이거는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데요. 따질 수 있고 또 강압적으로 막 질문한단 말이야. 당신 이거 안 하면 다 당신 사업 다 날릴 거야. 이렇게 막 강압적 질문 왜 그따구로 질문하냐고 할 수 있죠. 요거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해할 때는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검사사법경찰로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그따구 묻는 거 바로 그냥 해야지. 야, 니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해할 테니까 승인을 할래?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함정에 많이 속더라고 이거 뭐고 쳐보면. 그래서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승인을 얻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아닙니다. 틀려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승인을 안 받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 부당한 신문 방법 이외의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 열람하기 후에 김영란에 서명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한과 불복이 있어요. 제한과 불복.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참여권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가만있어 봐. 여기 뭔가 빠진 것 같다 느낌이. 그렇다. 뭔가 빠졌던 느낌이. 곧 그 청구권자 있잖아. 청구권자에 그 변호인이 될 자는 청구할 수 없다. 변호인이 될 자 있잖아. 될 자는 안 돼요. 변호인이 된 자만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참여권이 가능합니다. 다른 책에는 넣어놨었는데 여기 빠져있네. 변호인을 될 자 X엔 하나. 변호인만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고 변호인이 될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빠져있다. 자, 그 다음에 제한과 불복. 변호인 참여권도 정당한 사유였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피의자 신문조서 접견 교통권하고 다르다 그랬죠. 따라서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의 누설일 경우입니다. 신문 방해. 지가 막 대답을 대신하거나 변호사가 대답을 대신하거나 최순실한테 이야기 듣고 박근혜한테 누설하거나 박근혜한테 얘기 듣고 순실한테 이야기해 주거나 이래서 둘이 입을 맞추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있으면 못 들어오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한 것 이거는 제한 사유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떨까요? 그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대구 중부경찰서 경사인가 그래요. 경사인가 경사 같아. 경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변호사가 의자를 딱 갖고 와가지고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딱 옆에. 그래서 누가 봐도 왜 달라붙었을까? 몰래 이렇게 몸으로 툭툭 쳐서 그 신호를 주는 거지, 그지? 둘이 짜서 내가 툭 치면 한 번 툭 치면 내라고 대답해라. 두 번 툭 치거나 발을 차면 아니라고 부정해라. 뭐 이런 거 신호를 주려고 딱 붙어 앉았단 말이야. 그걸 경사가 눈치채고 야 둘이 좀 떨어져 앉아 그랬어. 떨어져 앉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뭐 왜 우리 뭐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뭐 차이가 뭐야? 그냥 있을랜다 이러고 그 말을 안 따르니까 당신이 나의 지시에 안 따랐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쫓아냈어요. 요게 수사기관의 지시에 안 따랐다는 것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 쫓겨난 변호사가 어디 가서 다툴 수 있을까요? 중부경찰서 쫓겨난 변호사가 어디 가서 싸울 수 있을까? 법원에 가야지. 법원에. 대구지방법원에 가야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서 대구지방 중부경찰서 경사가 이 피의자 신문한테 변호인 참여권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제한했으니까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는 소송을 걸 수 있는데 그 소송 이름이 뭐냐니까 417조의 준항고입니다. 417조 준항고. 자, 그게 마지막이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라는 것만으로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안 들어가고요. 포함되지 않고 그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을 하게 되면 즉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침해에 대해서는 준항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첫 시간에 내가 항고 준항고 설명했는데 항고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 준항고이긴 하지만 항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죠. 항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2심, 3심 올라가서 다투는 것이 항고인데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그냥 1심 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이 준항고입니다. 그래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요거는 뒤를 갔다 오십시다. 준항고가 어디 있는가 바로 보죠. 준항고가 원래 그 책에 다른 책에는 저 뒤에 상소 끝나고 뭐 강의도 잘 안 하는 파트 있는데 저는 이게 수사 과정에서 워낙 많이 쓰니까 앞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146페이지하고 연결해놔. 준항고 옆에다가 146페이지. 관할본에 준항고에서 있다. 옆에다 146페이지 연결해놓고 그 145페이지부터 봐볼까요? 145페이지 보면 준항고가 나오죠. 항고에 준한다는 겁니다. 준항고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가로 3번에 가로 2번에 준항고의 대상에서 두 개가 있죠. 이것도 PPT로 넣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방관 1번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처분 416조의 준항고가 있고요. 416조 준항고는 이거는 거의 사문화됐습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뒤에 넘겨보세요. 146페이지 뒤에 넘기면 방관로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있죠. 이게 417조의 준항고고요. 여기에다가 별표 한 세너 개 해놓으세요. 수사 과정의 결론은 거의 다 준항고입니다.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준항고. 압수를 해갔는데 압수 영장이 없는 물품을 압수해갔다 준항고 해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쭉 볼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금,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그 4개밖에 안 됩니다. 구금, 압수물 환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 뭐 두 문자 따서 또 외우나 이거? 구압, 환참, 환신, 환변. 외울 필요 없어요. 구금, 압수물 환부 돌려주는 거고. 그다음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다음 봐봐요. 그 직무집행죄에 관할 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처에 대항하는 법원에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줄을 치세요. 그 처분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처분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대구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단 말이야. 쫓아냈단 말이야. 그것을 취소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시키고 피의자 신문을 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미리 본 이유가 항상 질문해요. 아니 그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면 준항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준항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처분이 취소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는 게 아닙니까? 그 준항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처분이 취소 변경의 청구가 준항고예요. 처분이 취소 변경의 청구가 그게 준항고라는 걸 아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고 되돌아가죠.
자, 또 그 다음에 되돌아가서 80페이지. 그래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대해서는 준항 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신문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침해한 상태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형사법 308조 2에서 증거를 못 씁니다.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등이 없어요. 자, 그에 관한 판례만 보고 쉬죠. 자, 그걸 확인하는 판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시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출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피의자 신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없다에 동감하세요. 없다. 자, 그다음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대로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할 수 없다. 여기도 없다에 또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넣어놨구나. 이 책 주위에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준항고라고 준항고. 자, 쉬었다 하죠.